자, 지금 우리가 고대가요라고 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고전시가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장르들 중에 하나예요. 고대가요 아세요? 개념 자체는 아세요? 아세요? 지금부터 배우면 되죠, 그쵸? 응. 자, 보통 고대가요는 언제부터 있었냐? 이 정도, 신라시대 이전에 불렸던 노래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고대가요라고 한다면은. 오케이? 신라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언제예요? 저, 제가 역사는 좀 안 해가지고. 신라시대 아세요? 아시는 분? 아무도 없어? 왜 님들 한국사 안 함? 네. 하태현 씨도 신라시대 알아? 알아? 어제부터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그 있잖아, 신라시대 하면은 이제 그 화랑 들어봤지? 그 존잘러들 막 있는 무인 집단. 안 들어본 것 같지? 맞나? 그 여기 막 여기 무슨 이렇게 고깔 같은 거 쓰고 다니는 귀족들의 무인 집단. 그냥 넘어가요. 넘어갈게요. 여튼 그 이전부터 불렸던 우리가 노래들을 고대가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가요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집단적, 종교적 정도의 특징이 있는데, 자, 초창기 국가에는, 그러니까 신라시대 때는 누가 존재해요? 왕이 존재하죠. 그리고 종교가 정치를 흔들어 놓기에는 세력이 그 정도로 강하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그 이전 시대에는 뭐가 더 중요했냐? 정치보다 종교가 중요했어요. 뭔 말인지 모르겠죠? 알아요. 뭘 알아, 임마. 종교가 더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 옛날에, 너네가 이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 정치적으로 뭔가 잘못한 사람이 있어도 그 종교적인 그 절대 공간인 뭐 그런 공간에 들어가면은 막 살려주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게 순 뭐라고 했는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한참 옛날이라서, 야, 내가 그걸 어떻게 기억해 봐. 내가 이제 한국사를 할 일이 없잖아. 야, 저 국어만 한 게 몇 년인데요. 물론 제가 뭐 과학 지식에 뭐 짧은 거 그런 것들 넓고 얇은 거는 아는데 그런 것까지 좀 기억이 안 나요. 아무튼 옛날엔 종교적으로 이제 지도를 했던 게 좀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러니까 요즘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신라시대 이전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대가요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런 작품이 있는데, 구지가가 뭐냐면, 혹시 아세요? 구지가? 들어봤어요? 그럼 이건 아세요?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그거 아세요? 만약 내놓지 않으면 뭐 할 것 같아? 서빈아. 뭐고요? 구워 먹으리. 그 작품이 그래요. 근데 그게요, 사실 의식이에요. 종교적 의식이에요. 뭐냐면은 가야라고 들어보셨어요? 가야 들어보셨어요? 내가 들어봤어요. 네. 가야가 6개죠. 뭐 대가야, 금강가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6개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우두머리를 뽑기 위해 행한 의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면 거북신님 머리를 주세요, 이 우두머리를 주세요 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건 뭐야? 우두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 구워먹으리. 뭐야? 신을 협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해보셨어요? 기도해봤어요? 기도 메타? 시험 기도 메타? 맞겠지 이러면서 기도 안 해봤죠? 기도할 때 기도해본 적 있어요?
아니 뭐 진짜 신성한 거 그런 거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제발 이거 되게 해달라 이런 거 있잖아. 그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소망이죠. 뭔가 소망을 이루기 위해 하는 거겠죠. 그죠? 근데 그거를 이루지 못하게 하면은 뭐야? 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절박해지죠. 그죠? 자, 오죽이나 절박하면은 신한테 구워먹겠다는 협박을 하겠어. 그지? 그렇게 뭐 봐주시면 되고,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걸 공부 도와가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는 이 정읍사라는 작품은 언제 때 노래냐면 백제 시대 때 노래예요. 백제 아세요? 백제 뭐 있어? 고구려 백제 신라. 그죠? 그 다음에 신라 시대죠. 그죠? 백제 시대 노래인데, 자, 여기서 작자가 조금 재밌습니다. 자, 어느 행상인의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고대가요의 특징이 뭐냐면 작자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네, 명확하게 나오지 않고요. 자, 우리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볼게요. 자, 행상인 뭘까요? 행상인 뭔지 아세요? 행상인 아세요? 아무것도 모르네. 시험 끝나고 너무 놀고 오셨나? 아세요? 끝나고 뭐하고 놀았어요? 그냥 PC방 하고? 넌 뭐하고 놀았니? 공부했어? 노래 좀 치세요? 아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네. 그럼 누구랑, 친구랑 간 거예요? 네. 원래 노래방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혼코노 원래 해줘야. 혼코노 안 해봤어? 나만 해본 거야? 홍코노 다들 하잖아. 그 노래 연습하러 가는 거잖아. 오씨, 나만 이상한 사람만 들어해? 왜요? 저 노래 좀 칩니다. 그냥 집에서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왜? 나 뭐 내가 돈이 없니 뭐가 없니? 마이크 있는데 거기 앉아서 해야 하는 거지. 굳이 거기까지 걸어가서. 전 차 있는데요? 아니. 아니, 근데 노래방을 왜 차를 끌고 가요? 끝나고 가겠지, 퇴근하고. 자, 다시. 행상인이라는 거는 일종의, 근데 이렇게 말하면 또 알아들을까? 보따리 장수예요. 이렇게 말하면 알아서요? 네. 뭔데? 장수요. 에? 장수가 뭔데요? 상인 아니에요? 그래, 상인이에요. 장사꾼. 보따리를 들고 다니는 장사꾼. 좀 더 직관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떠돌이 상인입니다. 이러면 이해됐을까요? 네. 그럼 떠돌이라는 거는 뭐야?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는 얘기죠. 근데 그 상인의 누구라고? 아내라고. 얘 지금 집에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와요. 이 새끼 언제 집에 들어온지 몰라. 가서 씨발 바람을 피고 있는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이해됨? 자, 그럼 얘는 일단 어떤 정서를 가지고 있을까?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뭐하고 있어? 기다리고 있죠? 기다리면 또 어떤 정서가 나올까? 빡침? 개빡침? 개빡침 말고. 자, 어쨌든 얘는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을. 그렇지. 그리워하겠죠? 오케이? 그리운 게 아니라 개빡쳐요? 이 씨발놈 왜 안 와? 이러면서? 자, 근데 참고로 요 작품에는 근원설화라는 게 있습니다. 근원설화라는 건 뭐냐면 이거랑 관련된 옛날 이야기가 있어요. 자, 들어봐요. 요런 설화랑 연결이 됩니다.
근데 이것도 처음 들어봤을 거예요. 망부석 썰어. 뭔지 아세요? 남편을 기다리던 한 아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정도면 들어봤을 것 같은데? 뭐가 되냐고? 맞아요. 기다리다가 돌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기다리는 모습처럼 보이는 그런 바위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네. 전설이거든, 전설. 레전드. 존나 레전드. 전설이라고 한다면은 우리나라에서 전설이라 한다면은 실제로 증거물이 나와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랬었다. 라는 증거물이 남아 있어요. 실제로 그 전라도 어딘가에 가면은 이 망부석처럼 생긴, 그러니까 아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처럼 굳어진 그런 돌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튼 거기에 관련된 노래예요. 가볼게요. 좀 읽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달아, 높이곰, 도드샤, 머리곰, 비치오리시라 라고 좀 어렵게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현명으로 말씀드리면, 자, 달아, 이거 살짝 좀 바꿔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쵸? 달님이시여. 달님이시여. 그 다음에 높이곰 돋아서, 높이 돋아서, 높이 비쳐서, 그죠? 높이 떠올라서. 자, 달님이시여, 높이 뜨셔서, 밑에 머리곰 비치오시라. 자, 머리 위에 비춰주세요 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누굴 비춰달라는 거야? 일단 쟤 누구 기다리고 있어? 남편 기다리고 있죠. 어디 머리에 비춰달라는 거야? 남편 머리에 비춰달라는 거예요. 탈모빔 그딴 거 아니고. 우참 한번 하셨네요. 네. 자, 근데 달님이시여라고 하는 거 보니까 달은 나의 뭘 들어줄 것처럼 보여? 그치? 소원이나 소망을 이루어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여기서 달은 어떤 대상이냐? 이렇게 적어주세요. 소망의 대상 혹은 신적 존재랑도 연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달이나 해를 왜 절대적 존재로 해석하냐는 것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왜 얘가 절대적 존재일까? 얘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쵸? 자, 하늘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얘가 천상계를 떠올려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해와 달은 몇 개 있어? 각각 하나씩만 있죠? 그러면 이 천상계 오로지 누구만 있어? 해와 달 하나만 있어. 유일한 존재야. 그러니까 절대적 존재. 이해되세요? 하늘에 유일하게 하나만 있는 존재라서 절대적 존재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신적 존재랑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달님이시여 높이 뜨셔서 누구 머리 위에? 남편 머리 위에 올려주세요. 비춰주세요. 됐죠? 왜 그렇다고? 여기 작자가 누구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 여기 작자 안 써져 있으니까 옆에 작자 써주세요. 맨 밑에. 알겠죠? 쓰레기. 신배음이요? 뭐라고? 신배음이요? 아니요? 왜요? 근데 지분이 허리 아파서요.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어기야, 억양돌이, 아으, 다롱들이 여기는 읽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여음구라고 합니다. 여음구. 옆에 적어주세요. 여음구. 안 읽어도 된다고요. 안 읽을 건데요. 꼭 읽어도 그럼. 저기가 그냥 형식상으로 들어간 부분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실제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지금은 그 정도로만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저제는 여러 신고요. 자, 저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잣거리라고 적어주세요. 근데 저잣거리도 아마 모르실 겁니다. 이거 아시는 분 있어요? 저잣거리? 아세요? 아세요? 뭐야? 에? 얘는 시장 골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뭘 알 수가 있어? 남편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 포인트였어요.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포인트. 왜? 행상인이라 했잖아. 도돌이 상인이라며. 그죠? 그래서 저제는 이거고요. 저잣거리는 이거고, 그 다음에 뭘 알 수 있는 소재?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어기야 너 읽을 필요 없어요. 진대를 드디울시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진대가 뭐냐면은 젖은 곳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우시니까 조금 더 가공을 해보자면요. 이 진흙바닥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마른 곳, 젖은 곳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닿으면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아, 진흙탕에 가고 싶어요? 아니요. 그러면 안 가고 싶죠? 네. 그럼 얘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말아야 돼요. 가봐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가봐야 되는 거면 그래 씨발 너도 한번 시련과 고난을 겪어봐 이 개새끼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진흙바닥입니다. 어쨌든 간에 얘는 부정적이에요. 그쵸? 요런 데를 가지 않길 바라니까 거기 뭐야 진지를 드디올시라 그러니까 디딜까봐 자 올시라 부분 거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거는 뭐라고 해석해 주면 되냐? 이렇게 적어주세요. 뭐뭐 할까 두렵다. 그러니까 젖은 곳을 누가 남편이 디딜까봐 두렵습니다 라는 얘기야. 그럼 뭐에 대한 거예요? 남편에 대한 걱정이 들어간 거네요. 그죠? 남편에 대한 걱정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기야 어강돌이 이거 읽을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어느이다 놓고시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느 곳이든 놓으세요라는 뜻인데 직접적으로 해석하면 근데 여기서 뭐가 생략이 됐어요. 뭘 놓으라는 얘기일까? 친구딸이. 오, 어떻게 알지? 머리 좋은데? 근데 왜 시험을 그렇게 봤어, 이 새끼야? 솔직히 다 읽었으면 다 맞아요. 그거 다 안 읽었잖아요. 네. 응, 핑계. 네. 응, 핑계. 자, 요렇게 요 부분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느 곳이든 짐을 놓으세요. 그러니까 좀 쉬었다 가세요.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 가는데 여기서 내 가는 데가 뭐냐면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는 게 가능해요. 자, 이거를요
남편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 그러니까 아내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남편으로 해석한다면은 내 가는데, 남편이 가는 데가 뭐겠어요? 그 행상인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 길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그 옆에 저물세라라고 해서 점그럴세라고 있는데, 자, 그럼 점그럴세라를 여기를 기준으로 한다 하면은 이 저문다는 말이 뭔지 아시죠? 날이 저문다. 그죠? 자, 이때 당시에는 뭐 불빛 같은 거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냥, 그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남편의 입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남편이 다니는 길에 날이 저물까봐, 어두울까봐 두렵습니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내 입장에서 내가 저물까가 두렵다는 거는 내가 기다림에 있어서 내가 기다림에 있어서 그게 밤이 될까봐, 그러니까 뭐야, 남편이 오지 않을까봐 두렵습니다라도 해석이 가능해요. 이 남편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는 건 나는 뭐야, 계속 기다림이 지속될 거라는 거에 대한 그리움이겠죠. 그죠? 그럼 사실상 그 밑에도 읽을 필요가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몇 분 동안 거의 한 1, 20분 동안 4줄짜리를 했을 뿐입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거 딱 보고선 딱 저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외워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지금이야 여러분들이 중3이지만 여러분들이 한 고3쯤 되면 뭐 이 족밥 같은 작품은 뭐지? 이러면서 이제 넘어갈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3이요? 소름 돋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말을 더럽게 하는데 고3이요? 소름. 지금 이제 고3도 이제 칠무가 끝났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수능까지 4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100일이라는데요. 네? 거의 100일. 네. 어떻게 알아요? 뭐 있어요? 아니요.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네. 원래 보통 육모가 끝나면은 고3 친구들은 이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는데 들어왔어요. 계속 고3 친구들이 새로 들어와요. 저 100일 동안 왜 들어와요? 성적 올려달라고. 100일 동안요? 겠냐고. 겠냐고. 가능하긴 해. 열심히 해야 가능한 거 아니에요? 존나 열심히 해야 돼요. 그때 가서 존나 열심히 하려고 이제 저 6등급인데 3등급으로 올려주세요.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죠? 6등급인데 1등급을 올려달라는 게 있어요? 그건 개 쳐맞아야죠. 그런 애가 어딨어. 그건 뭐 희망일 수도, 그러니까 뭐 꿈일 수도 있겠지. 근데 원래 꿈은 뭐야? 꾸라고 있는 거죠. 그쵸? 꿈이 이루어지나요? 네. 이루어질 수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하세요. 네. 알겠죠? 알겠냐고. 시험 막 귀찮다고 대충 읽지 마시고요. 네가 네 입으로 그렇게 얘기했잖아. 네. 인정? 네. 그럼 뭐 열심히 봤어? 아니요? 열심히 봤는데 그 점수여도 문제. 왜 자꾸 매기세요? 랄로의 명언이 있잖아요. 열심히 하시잖아. 너 근데 몇 개 틀렸는데? 저요? 응. 몰라요. 안 해봤네요. Oh shit. 쉬시라니. 자, 어쨌든 우리 요거 배웠으니까 이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쵸? 달은 일단 어떤 존재였다고? 신적인 존재였다고. 그쵸? 자, 근데 아마 지금 1번 문제부터 되게 턱턱 막히게 생겼죠? 그죠? 요것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만 하실 겁니다.
자, 윗글의 달과 보기에 너를 비교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거기 밑에 보시면은 제목이 오우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5가지의 친구에 대한 노래예요. 5가지 친구. 그럼 여기서는 뭐가 친구인지 한번 보자고요. 자, 작은 것이 높이 떠서 만물을 다 비추니, 이거 무슨 말일까요? 조그만 게 높이 떠서 모든 걸 다 비추는 존재야. 누구일까? 달. 네, 맞아요. 달이에요. 웬일이냐? 자, 그 다음에 밤중에 광명이 너만하니 또 있느냐? 뭐야? 밤중에 밝은 게 너만한 게 있냐? 그러니까 얘는 뭐야? 달이죠. 달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근데 너라고 한 거 보니까 달에 대해서 의인화가 들어갔네요.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보고도 말 아니하니 내 벗인가 하노라. 그럼 얘가 친구로 삼는 이유가 뭐예요? 달이 말을 안 한대. 밝아서. 그냥 밝기만 하고 말을 아니하니까 과묵한 친구라는 얘기죠. 그죠? 됐죠? 자, 적절한 겁니다. 자, 1번. 달과 너는 모두 어두운 밤하늘에 있는 광명한 존재이다. 맞아요? 네. 끝났네. 그럼 1번이 정답이네. 나머지 거 한번 볼게요. 자, 달과 너는 모두 화자의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는 존재다. 맞아, 안 맞아? 일부가 맞아도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가는 맞죠? 나가 아니죠. 3번, 달은 충만함을 드러내는 대상이고, 일단 얘는 X. 그 다음에 너는 합의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그냥 내 친구라고 했지 뭐 합치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달은 화자가 재회를 희망하는 대상. 재회를 희망한다라기보다는 뭐야? 남편이 조심히 잘 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거죠. 그 다음에 5번, 달은 화자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것도 전혀 아니니까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2번 볼게요.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자, 뭘까? 1번, 후렴구를 사용하여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 요거 살짝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후렴구가 뭔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들? 몰라? 넌?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에? 뭐라고? 반복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반복돼? 후렴구가 뭔데? 아니, 여러분들 코너 가면 하는 거 있잖아. 노래방 가면 알 수, 1절, 2절 노래가 있고, 그 다음에 1절에서 클라이막스 있지? 그치? 2절에서도 클라이막스가 있지? 그걸 우리가 후렴구라고 해요. 여기 있어요. 뭐가요? 어기야 옷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 눈치 빠른데?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자, 일단 후렴구를 사용하긴 하죠. 근데 시상을 집약하고 있냐? 요건 살짝 생각을 해봐야겠네. 그쵸? 근데 요게 제일 근접해 보이긴 해. 일단 넘겨보자고. 자, 2번, 반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의 안부, 반어적 표현 한 적 있어? 없어요. 가서 뒤져라 막 이래? 이런 거 아니잖아. 남편아 뒤져라 아니잖아요. 그쵸? 공부하지 마. 네. 3번, 상징적 소재를 사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네. 요게 제일 맞아 보여. 상징적 소재가 그래서 뭔데? 달. 그렇지. 그러면 1번은 후렴구 사용한 거는 맞는데 시상을 집약하고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죠. 큰 의미가 없었어요. 시상 집약이 뭔지 아세요? 이런 말 하면 모를 것 같은데. 시상 집약. 그러니까 시의 분위기를 강조하는 역할이라. 그럼 그거의 반대는 뭘까? 시상의 전환. 그거의 반대말은 시상의 전환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윗글에 증대를 드디울세야라에 담긴 화자의 심리를 쓰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두렵다. 두렵다고 했고 또 남편에 대한 뭐야? 걱정. 그죠? 남편에 대한 걱정.
자, 그 다음에 4번. 윗글의 화자가 기다리는 이미 행상을 하는 사람임을 짐작할 수 있는 구절은 뭘까? 이거 다 저랑 했던 거잖아, 방금. 뭐였어? 행상을 하는 사람.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 저된 여러 신고요. 여기잖아, 그죠? 아니, 저된 여러 신고였잖아, 5번째 줄에. 아까 제가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저잣거리, 뭐 시장, 골목, 남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소재. 이거 말씀드렸잖아요. 됐니? 자, 그 다음에 49페이지. 오늘 고대가요 싹 다 할 거야. 아까 말씀드린 거 싹 다 할 거야. 제가 무슨 말씀해 주셨죠? 뭐요? 고대가요. 다 한다고요? 그거 있잖아. 옆에 봤잖아. 아까 제가 얘기한 거 잠깐 있었잖아.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 그 다음에 거부가 그거. 자, 그 다음에 요거는요. 자, 여러분들이 요 작품 제대로 아세요? 모르잖아 라고 물어보면, 그죠? 맞죠? 아니,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 이걸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 모르지. 아세요? 너 아세요? 제가 모의고사에서 문학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 했었냐면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세요? 보기를 읽어라. 네, 그건 기억하시네요. 보기를 읽어라.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럼 3번에 있는 보기를 한번 보고 가자고요. 자, 하나의 문학 작품에서 동일한 시어이지만 시어가 사용된 상황이나 시적 화자의 정서 변화 등에 따라 그 역할이 달라질 수 있다. 이 작품에서도 첫 행의 물, 위에 있죠. 이미여 물을 건너지 마요 할 때 이 물. 그죠? 이 물은 이미 죽을까봐 만류하는 상황을 생각할 때 거기 동그라미 염려를 드러내는 역할. 자, 이렇게 가볼게요. 첫 번째 행에서는 뭐 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첫 번째 행에서는 염려를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의 물은 화자와 이미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하기 때문에, 자, 일단 두 번째 행. 그 다음에 어떤 힌트가 있었어요?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이래요. 그 다음에 기억의 원인 제공의 역할을, 자, 이 기억이 뭐냐면 다시 만날 수 없는 상황과 연결시킨다면 이별이죠. 여기까지 돼요? 되니? 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행의 물은 생과 사의 갈림길을 이미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3행. 그리고 어떤 상황이 일어났다 했죠? 생과 사의 갈림길을 넘었으니까 이미 죽은 거네. 그쵸? 그래서 거기서 니은의 의미를 드러낸다. 아까 말했던 죽음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은 물이라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죠? 자, 이쪽은 정리가 됐을 거니까 잠깐 지우시고 한번 진행할게요. 자, 일단 요 작품은요, 여기도 작자를 써줄게요. 그리고 일단 제목이 뭐냐면 공부도화가라는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도화라는 게 뭐냐면은
강을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공무도화는 뭐냐면은 그냥 이거야. 맨 첫 번째에 나오는 거야.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그래서 저게 공무도화, 밑에 공경도화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이건 근데 옆에 한자들 보이시죠? 그 맨 첫 번째에 있는 한자가 공무도화예요. 그러니까 이 뜻이에요. 그냥 니마 물을 건너지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 작품은 모르더라도 저 드립은 알잖아, 그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지? 가면 좆되는 거잖아, 그지? 자, 여기서 여기도 작자가 있습니다. 작자가 누구냐? 백수예요. 아, 좀 들어봐! 백수가 뭔데? 아니 직업 없는 사람. 얘가 그런 거 같아. 아, 직업 없고 돈 없어가지고 얘 이제 살 그 의지를 다 잃어가지고 이 새끼가 지금 강에 지금 뛰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야? 아, 필기하지 마. 그거 필기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백수가 뭐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아세요? 돈은 있어요 그러면? 아,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그런 백수가 아니라고요. 백수가 뭐냐면 여기선 하얀 머리. 하얀 머리. 그럼 광부는? 그럼 얘는 뭐 직업이 이거야? 광부. 광부야? 네. 광부가 뭘까? 하얀 머리를 가진 광부. 광부. 하얀 머리를 가진 광부? 깡! 아니에요? 아니에요. 미친 사람. 미칠 광자예요. 광기 할 때 그 광자. 근데 하필 또 누구야? 아내네. 그럼 뭐야? 하얀 머리를 가진 미친 사람이 뭐야? 강을 뛰어들고 있습니다. 그걸 아내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거친 생각과 이러면서 이제 거의 그걸 지켜보는 우리 아내님입니다. 그렇죠? 물론 표면적으로 해석하면은 요렇게도 표현이 가능하고요. 자, 혹은 어떻게도 해석이 가능하냐? 자, 보통 하얀 머리를 강에서 왜 굳이 하얀 머리를 가진 사람이 굳이 강 앞에 왜 서 있냐는 거예요. 어떤 뜻도 있냐면 얘는 일종의 종교적 의식을 하는 사람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게 한참 옛날 놀이잖아. 그러니까 신라시대 이전이잖아. 그래서 얘는 여기 이 백수광부가 뭐로도 해석되냐면은 그때 당시에 무당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얘는 이렇게 해석하면 정말 미친 새끼고요. 이렇게 해석하면은 그냥 그 강에서 종교적 의식을 하는 거야. 실제로 죽지는 않고 그냥 강에서 이렇게 뭐 굿하면서 뭐 하는 거 있죠. 근데 무당이에요. 근데 그렇게도 해석이 가능하다고요. 아, 제가 무당이냐고요? 아니요. 좀 무당 벌레예요. 됐죠? 근데 그게 아무튼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요런 정보가 하나 있었고요. 1행과 2행과 3행에서 일단 염려, 이별, 죽음거로 이렇게 해석하기로 했죠, 물을. 그죠? 요걸 종합해서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가봅시다. 이미여, 니마, 물을 건너지 마오. 뭐 하고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고. 근데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물에 대해서도 많이 접하실 텐데, 물은요, 우리가 시적인 전반에서 현대시든 고전시든 파악하실 때 이렇게 판단하시면 좀 좋아요. 자, 물이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경계예요. 경계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경계란 얘기는 우리가 이 경계 넘어 갈 수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별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혹은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혹은 단절이라는 의미도 연결이 가능해요. 단절 뭔지 아시죠? 그래서 요걸 베이스로 잘 알아두시면은 어떻게든 도움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우리 물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죠? 이별이라고 해석하기로 했죠? 그죠? 이미 물을 건너는 행위는 이별을 하는 행위라고 연결시킬 수 있는 거잖아. 됐어? 자,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어?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주어네요. 자, 그 다음에 밑에 가신님을 어이할고 밑줄 쳐보시고요. 그러면 이미 죽은 임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움이요?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어?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렇죠,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 우리가 부정적인 상황을 수용하는 태도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극복이요? 우리 임 죽은 거 어떡하냐? 의아하냐? 못 죽겠어, 받아들여야지. 이런 느낌인데? 이런 느낌이란 뭘 것 같아요? 들어본 적은 있을 겁니다. 체념. 그렇죠, 체념적 태도죠. 예를 들어서 서빈이가 이제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맨날 여사친만 존나게 만나고. 너 쌤 아니에요 그거? 뭐가? 그거 쌤이잖아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아니 진짜 선생님. 아무튼 그런 상황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헤어질까 말까 막 졸라 고민을 해. 아니면 아예 헤어지자고 하겠지, 그치? 근데 이 남자가 존나 잘생겼어. 아니 쌤이. 내 얘기 아니라고, 내 얘기 아니라고, 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씨발, 잘생겼으니까 얼굴값 하고 여사친 존나 많네, 씨발. 이러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게 체념적 태도. 선생님과 반대네요. 네, 저랑 반대예요. 네. 응? 내가 뭐 여사친이 어딨어. 저 없어요. 야, 그게 무슨 친구야. 저보다 많이 어리신데 무슨 친구야. 왜? 뭐? 여러분들이나 여사친, 남사친 허용이 안 되는 거지. 저는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왜? 네. 뭐지, 이 짱남은? 자, 그 다음에 1번 문제도 보시면요. 여기도 다른 작품이 또 같이 있습니다. 자, 윗글과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서경불곡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건 고려가요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자, 여기도 이렇게만 읽으세요. 대동강 아질가 이거 읽을 필요 없고, 옆에 대동강 넓은 디 몰라서 이것만 봐요. 그 다음에 위두어령성 이것도 읽을 필요 없습니다. 이거 후렴구예요. 그 다음에 배에 내어 노한다 사공아만 읽으세요. 그 배에 내어 아질가 뒤부터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니 가시 넘난디 몰라서 여기만 읽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 다 아질가 뒤에 것만 읽으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럼 존나 짧지? 그치? 4줄밖에 안 되지 않아? 개꿀 아닙니까? 가성비 10상사치, 그치? 자, 근데 봐봐요.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지금 나는 누구랑, 나는 님이랑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헤어짐. 이별을 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대동강 너머에 있는 거야. 나는 대동강 앞에 있고 얘는 대동강 너머에 있어. 어쨌든 헤어진 상황이죠. 그죠? 그럼 이 대동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경계, 단절감이 되는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대동강 넓은지 몰라서 배에 내어 놓았냐 사공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배를 왜
안 데리고 갔냐 이 얘기예요. 나를 왜 배 태우고 안 데려갔냐는 얘기예요. 근데 봐봐. 사실 나는 뭐야? 누가 보고 싶은 거야? 님이 보고 싶은 거일 뿐이야. 근데 이 지금 누구 탓하고 있어? 남 탓 누구? 걔 탓이 누군데? 아니 사공 탓하고 있잖아. 왜 배 태우고 안 보내냐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헤어져 놓고 와서 괜히 제 탓하는 거야. 쌤 때문에 헤어졌잖아요. 쌤 때문에 데이트 못해서 헤어졌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같은 거예요. 자, 그걸 옆에 우리가 뭐라고 적어주냐면 책임 전가라고 적어줍시다. 책임 전가. 어디요? 사공아 옆에 사공 탓하고 있으니까 책임 전가라고 바꿔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또 사공욕을 하는 거야. 네 가시 럼난디 몰라서. 이 가시가 누구냐면은 아내예요. 그러니까 너 아내가 밑에 럼난디 뭐라고 했어요? 음란한 줄도 몰라서 10배에 연진다 사공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 아내가 약간 이게 음란하다는 게 뭐야? 살짝 이 새끼 존나 인싸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막 그 아내분이 여기저기 다닌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나한테 너 아내가 음란한 줄도 모르면서 나 왜 배 안 태우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 배 안 태우면 너 아내 바람난다? 약간 협박성 멘트예요. 약간 그런 멘트입니다. 자, 일단 이거 가지고 지금 강을 기준으로 얘기하면요. 지금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보겠습니다. 윗글과 복이 모두 강물이 이승과 저승의 경계 역할을 하고 있다. 위에 건 맞죠? 아래 거는? 아니죠. 이별과 관련된 거죠. 그죠? 2번 윗글과 복이 모두 임과의 이별에 대해 자책이 뭐였죠? 내가 내 탓하는 거잖아. 2번에 그 윗글은 맞는 것 같아? 내 탓이 오라고는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 내 탓하는 거야? 뭐 탓하고 있어? 남 탓하고 있네? 3번 윗글과 복이 모두 어떻게든 임과의 이별을 막아보려는 노력이 드러난다. 아니죠. 4번 윗글에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주지만 이거 일단 맞냐? 그나마 그치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자, 옆에 보기에서는 타인을 원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5번 윗글에서는 임과 영원히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줘. 야, 영원히 함께하려면 씨발 같이 강원을 가야 돼? 그거 아니죠? 자, 보기에서는 임과의 이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이번엔 뭐야? 얘는 사공이랑 하나? 사공이랑 사귀 그래서 빌드업 치는 건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집단의 공동체 의식이 잘 드러나 있다. 자, 이 작품만으로는 파악하기가 어렵죠. 물론 제가 여기 이 얘기를 잠깐 해드리긴 했지만 이 작품만으로는 알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맞죠? 표면상으로는. 자, 2번 선경 후정의 방식. 이거 혹시 뭔지 아세요? 선경 후정 뭔지 아세요? 가볼게요.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딱 보면 뭘 것 같아? 앞, 뒤. 그렇죠. 앞뒤요. 앞에는 경치, 뒤에는 감정. 앞에 경치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감정이 드러나는 구조를 선경후정이라고 해요. 이거의 반대말도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그건 정후경도 있어요. 이런 구조도 있어요. 알고 계세요? 네. 제가 중간중간에 알려드리는 문법 개념들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필요가 꼭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야 나중에 고생 안 해요. 국어일 때 가서 선생님 저 이런 방학 때 존나 잘 들을걸요. 안 돼. 난 여름방학 안 됐다. 곧 될 거다. 둘이 같은 학교니까 그렇구나. 다음 주 화요일? 너는 언제니? 다음 주 돌아오는 주. 그러니까 너가 더 빠르네. 개꿀.
그럼 1000개 가든가. 자, 그 다음에 3번. 서리적 표현을 통해 체념하는 모습으로 말을 마무리하고 있다. 자, 체념하는 모습은 일단 있는 것 같아. 그죠? 서리적 표현이 뭐였죠? 의문을 통해서 뭔가를 강조하는 거죠. 어이할고. 어때? 의문형이죠? 3번이 정답이네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니요. 없죠. 줬댔잖아. 이미 죽었잖아. 네. 그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음성상징어 뭔지 아세요? 처음 들어봐? 의성어 의태어만 알잖아. 그치? 걔네들이 합쳐진 거야. 사각사각, 칙칙폭폭, 쿵척쿵척 이런 것들. 자, 5번은 당연히 알겠죠? 부정적인 상황에 이르게 된 대한 비판의식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자, 아까 기억니은은 제가 아까 써드렸죠? 이별의 원인, 죽음의 의미. 이렇게 해주시고요. 좀 라이트한 것부터 먼저 가고요. 그 다음에 딥한 거 한번 갈게요. 그거 많이 한 것 같아요. 뭘 벌써 많이 해요? 그럼 문법 갈까요? 문법도 이번 주까지만 쉬는 거고 다음 주는 다시 문법 들어갈 겁니다. 아니야, 이게 다 여러분들의 나중에 기본기가 될 것들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하실 때 열심히 하셔야 나중에 후회 안 해요. 여러분들 막 내년에 막 모의고사 봤는데 막 1등급 나와줘야 또 뿌듯하지 않을까? 그치? 모의고사 쉽지. 너네 뭐 지금 당장 20문제 모의고사만 풀어도 몇 개 틀려요? 한 5개씩 틀리시죠? 너도 비슷하잖아. 응? 응. 그러니까 그거 미리 이제 해놓으려면은 많이 미리미리 풀어놔야 됩니다. 자, 봐볼게요. 자, 이것도 어떻게 제가 이걸 끌고 나가는지, 뭘 기준으로 갖고 가는지, 그거 기준으로 분석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내용 이해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여기서 어느 걸 선택해서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기준으로 봅시다. 자, 법률상 범죄가 성립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의 하나가 행위의 위법성이다. 자, 여기까지 끊어보시고, 자, 얘를 어떻게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자, 범죄라는 게 있어요. 그죠? 범죄가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대요? 위법행위. 그죠? 위법행위라고 나와 있어요? 위법성이라고 나와 있지 않아요? 행위의 위법성이요. 그쵸? 그럼 우리가 요 정도만 갖고 가져가지고요. 그죠? 요 정도만.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형법은 사람의 행위가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준 일정한 행위인 구성 요건에 해당하면은, 자, 뭐가 나왔어요? 자, 법률에서 범죄로 정해놓은 일정한 행위인 구성 요건이 있대요. 구성 요건이 그럼 뭐야? 행동이 뭐인지를 판단하는 거야? 맞은지. 범죄인지를 판단하는 게 구성 요건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행위는 절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맞죠? 구성 요건 아까 뭐라고요? 어떠한 행동을 통한, 그죠?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라 했잖아. 그럼 절도죄에는 뭘 해줘야 돼?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칠 때라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죠. 훔쳤다는 거죠. 자, 근데 자, 그런데 나와서 보통 여러분들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그런데 하면 세모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형법에서는 어떤 행위가 범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만, 자, 거기 밑줄, 예외적으로 위법성을 배제하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자, 구성 요건이 있으면 보통은 범죄에 성립하지만 어떤 경우가 있다고요? 예외적으로 구성 요건이 해당하지만 외외적으로 위법성을 제외하는 부분이 있다 했었죠. 그죠? 위법성이 제외하는 사유를 두고 있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했어요. 그쵸? 조각 사유.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조각 사유라는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뭐로? 범죄로 성립이 되지 않는 거야.
자,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선원 5명이 탑승한 선박이 피조개 양식장 30m 앞에 정박되어 있었다. 선장은 갑자기 심한 태풍이 몰아치자 안전을 위해 배의 닷줄을 125m에서 175m로 늘려놓았다. 태풍 때문에 풍랑이 이는 과정에서 선박에 잠깐만, 근데 닷줄이 125m라고? 아, 닷줄. 아, 난 또 이 돛을 얘기해. 이게 175m? 씨. 뭔 타워야? 거의 고잉 메리호인데? 아무튼, 예. 자, 태풍 때문에 풍랑이 있는 과정에서 선박의 닷줄이 양식장 바다 밑을 쓸고 지나면서 거기 밑줄, 양식장에 큰 피해가 발생했고. 자, 양식장 주인은 선장을 고소했다. 하지만 선장의 행위는, 자, 하지만 세모 쳐주시고, 선장의 행위는 태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어, 거기 밑줄,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했다? 위법성이 배제되었다. 얘 잘못한 거 없다. 왜? 누굴 살렸기 때문에. 선원들과 선박을 살렸기 때문에. 왜? 선박을 살렸다는 게 웃겨서? 그러면 제가 잘못 봤는데. 양식이 잘못했어? 응. 이 사례는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하나인, 자, 거기 밑줄, 긴급 피난과 관련이 있다. 자, 조각 사유고, 그 조각 사유 중에 이제 우리가 다뤄야 될 거는 뭐다? 긴급 피난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럼 이제 긴급 피난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죠. 일단 여기 간단한 사례가 나왔긴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얘기는 알고 있어야죠. 자, 우리가 보통 법과 관련된 지문이라고 한다면은 이 법에서 나오는 용어가 어떠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그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조건들이 있으면은 그 조건도 만족하는지 다 대조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긴급 피난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 자, 일단 여기 제일 중요해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이라는 게 있는데, 그 다음에 뭘 피하고 있대요? 위난을 피하기 위한. 여기까지만 일단 갖고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상당한 이유도 있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 긴급 피난에 대한 이유는 크게 이렇게 갖고 가셔야겠네요. 그렇죠? 자, 긴급 피난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는, 자,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모든 법칙이 포함이 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이건 뭐야? 자, 여기에 대한 조건의 상세한 부분이 나왔죠. 그쵸?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생명이나 뭐 신체, 그 다음에 뭐 혹은 모든 법익이라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재 위난이랑 그 침해가 즉시 또는 곧 발생한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 자, 지금 얘는 뭐야? 침해가 어떻게? 즉시나 혹은 곧 일어날 경우. 그죠?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침해가 발생한 때에도 그 침해가 거기 동그라미 증대될 때나, 그리고 거기 밑줄 계속적인 위험에 있을 경우 현재의 위난이 된다. 자, 현재의 위난이 있느냐는 긴급 피난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할 것이 아니라, 자, 거기 밑줄 객관적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고의로 자초한 위난에 대해서는 긴급 피난이 인정되지 않는다. 거기 밑줄 고의 같은 경우는 안 돼요. 그죠? 우리 이 정도로 정리 가능하시죠? 자, 그리고 상당한 이유라는 것은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이유를 말하는데,
피난행위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되는 이익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해야 하며, 자, 거기에 묶어주세요. 보호되는 이익이 뭐야? 그 다음에 우월해야 하며까지 묶어주세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보호되는 이익이 침해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익보다 커야 된답니다. 자, 일단 잠깐 아까 사례에 있던 걸로 다시 넘어가 볼까요? 어떤 경우였어? 자, 선장은 뭐야? 뭘 지키려고? 선박과 선원을 지키려고 했죠. 근데 양식장은 어쨌든 뭐 지켜야 되는 거야? 조개 지켜야 되잖아. 그쵸? 그럼 이렇게 갖고 가는 거야. 자, 선장이 했던 이 보호의익은 뭐였어? 선박 및 선원. 그 다음에 침해이익 당한 건 이 양식장의 일종의 재산 같은 거죠. 이러면 연결되세요? 근데 뭐가 더 커? 이익이. 어떤 게 더 클 것 같아? 사람. 그렇지. 오, 좋아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더 크기 때문에 아까 같은 긴급피난이 인정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응. 자, 그 다음에 밑에 피난행위가 위난에 빠져있는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거기 밑줄 유일한 수단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요 상당한 유의에선 첫 번째 이런 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유일한 수단. 이거 말고도 만약에 다르게 피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러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뭐야? 닷줄을 내리는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한 거라는 거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배제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같다. 정당방위 들어보셨어요? 정당방위가 뭐예요? 당당한. 그쵸. 반격, 그죠? 만약에 강도가 나를 칼 들고 죽이려고 그래. 같이 칼 들고 죽여요. 그럼 정당방위죠. 원래 같으면. 근데 우리나라는 받아주지 않아요. 미국 같은 데 있어야 돼요. 미국 같은 데 뭐야, 총 들고 와서 씨발 나도 총 있어 이 개새끼야 이러면서 막 샷건 딱 들고 가지고 빵 쏘면 이제 정당방위 인정합니다. 이 씨발 우리나라는 뭐 칼 들고 와도 칼로 죽이면 안 돼. 뭐 최대한 뭐라고? 칼로 맞지 않게 방어. 씨발 뭐 어떻게 방어하라는 거야? 어쩌라고? 뭐 유도해 주짓수 해 씨발 뭐 어쩌라고? 개촉 같은 거고. 아무튼 자, 그 다음에 하지만 그 법적 성격은 거기 밑줄 정당방위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정당방위는, 자, 그럼 정당방위의 정의도 같이 있네요. 그죠?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 위법한 침해를 방해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이므로, 자, 거기 밑줄 불법을 부정하여 정당하게 반격을 가하는 것이다. 일단 여기 뭐라고 했어? 불법을 부정했어. 그죠? 불법 행위하는 애를 조진 거야. 그죠? 자, 근데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침해에 대해 일정한 한도에서 피난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는 그건 뭐야? 이 둘의 차이는 뭐야?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차이. 얘기할 수 있겠어? 정당방위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하는 거고, 얘는 위법하지 않아. 그러니까 법적으로 불법적인 게 아니란 얘기예요. 다시 정리해드려요? 아니요. 그건 맞출 수 있겠네, 다. 다시. 긴급피난은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했어. 그러니까 불법이 아니야. 근데 정당방위는 불법이야. 불법에 대해 반격하는 거야. 알겠죠? 됐죠? 자, 그런데 또 나서 그런데 세모. 긴급피난은 소방관, 경찰관, 의사 등 일정한 위난을 피하지 못할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럼 이번엔 뭐야? 긴급피난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죠. 그죠? 근데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민환을 피하지 못할 책임 있는 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데. 근데 그 중에 애들이 예를 들어 뭐가 있었어요? 경찰, 의사, 소방관 이런 애들이 있대요. 자, 볼게요. 이것은 부과된 특별한 직무를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 자, 따라서 범죄 현장의 경찰관, 화재 현장의 소방관, 진료 현장의 의사 등은 감수해야 될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씨발 막 범죄자한테 쫄아가지고 막 그 진입도 못해. 그럼 씨발 이거는 긴급 피난이 아니야. 야, 불이 저기서 존나 나고 있는데 소방관이 저기를 안 가. 무서워서 못 간대. 불에다 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긴급 피난이 인정이 안 돼. 야, 사람 살려야 되는 의사야. 지금 막 교통사고 막 갑자기 15중 추돌사고 막 일어나가지고 사람들 막 다 뒤질라 그래. 근데 의사가 와가지고 나 피나는 거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이러면 긴급 피난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범죄자 무서워하는 경찰관이 왜 경찰이야? 아니냐? 아, 잠깐.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 직업 중에 저 새끼가 있진 않으시죠? 있어요? 의사야? 소방관? 없으시죠? 경찰 없으시죠? 경찰이야? 경찰이 있어? 아니죠? 다행이네요. 큰일 날 뻔했네. 자, 아무튼, 네, 물론 이것은 일반인과 같은 조건에서 긴급 피난을 금지할 뿐이지 무조건 금지하여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1, 2, 3번. 한번 가봅시다. 아, 4번까지 있네요. 4번까지 가볼게요. 웃으면서 일을 하세요. 웃으면 안 돼요? 왜? 웃으면서 일하는 게 신기해서요. 웃으면서 한 이유. 그러지지. 그러지지. 사실 왜 점점 두꺼워지는 거 같죠? 과제집. 과제집.
내 맘이야. 아, 이거 약간 답지를 좀 잘 넣어주셨네요. 네. 베끼지는 않겠지. 당연하죠. 원래 답지 베끼는 건 못생긴 사람이나 하는 거야. 맞아요. 너 베끼는 거 아니지? 안 베껴요. 너 못생긴 거 아니지? 자, 다 푸셨어요? 가볼까 이제? 4번 남은 거 아시죠? 다 했어? 다 했어? 가볼까요? 응. 자, 1번. 형법에서 범죄 구성 요건이란 무엇인가? 이거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요. 그 구성 요건이라는 게 뭐였죠? 행동이 범죄로 인정되는 그런 요건들 중에 하나라고 했었습니다. 자, 긴급피난과 정당방위의 공통점은? 잘좀 아니에요? 설마 2번이라고 하신 건 아니겠죠? 정말로요? 공통점 못 찾았어요? 기억 위에 봐봐. 뭐라고 나와 있어? 긴급피난은 위법성이 배제되어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와 같다라는 공통점이 있었네요. 너 2번 했지? 네. 학시. 넌 아니지? 나 잘좀 만든 것 같은데. 아이씨. 자꾸 문제 안 읽을래? 학시. 자, 3번. 형법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한 계기는 무엇이, 에? 있었나? 아니요. 딱히 찾을 수 없었어요. 그쵸? 다른 건 혹시? 그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번. 긴급피난에서 보호 대상이 되는 법익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 신체, 자유, 이런 것 등등 모든 법익에 해당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5번. 현재 위난 여부가 긴급피난자의 주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개별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얘기 나와 있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2번. 윗글로 볼 때 보기에 선생님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학생들이 제시한 의견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요거는 사례가 이렇게 나와 있네요. 사고 장소는 편도 1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이고 피고인은 제한 속도의 범위 안에서 매우 조심하면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피고인은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전방 가까운 곳에 신호등 때문에 정차하고 있는 버스를 발견하고 급제종 조치를 취했습니다. 하지만 빗길이라 차가 미끄러웠고 피고인은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기 피해를 막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했습니다. 이로 인해 맞은편에서 느리게 오던 승합차의 측면에 부딪혔는데 피고인은 다치지 않고 승합차의 옆문이 파손되었습니다. 윗글을 참고하여 피고인의 처벌 여부 및 근거를 이해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처벌 가능, 불가능? 불가능. 불가능해요. 근데 왜? 야, 노력했잖아요. 네? 뭐라고요? 노력했다고요? 네. 자, 일단 3번. 단순한 과실을 저질렀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네. 4번. 피고인이 정당한 반격, 야, 이건 정당방위에 대한 얘기잖아. 뭐야, 이 승합차가 씨발, 담그려고 해? 조폭 형님들이에요? 스타렉스 이런 거 아니야, 승합차면, 그죠? 씨발, 담그러 가니까 내가 그냥 들이받았어? 아니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자, 피고인의 행위가 위난에 빠진 자기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일하게 취할 수 있었던 수단. 잠깐, 유일하게 취할 수 있었는지만 볼게요. 어디 있어요? 다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상황에서 했다고 했잖아. 그치? 중앙선 침범이. 맞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었고요. 자, 3번. 기억의 사례로 가장 적당한 것은 기억이 정당방위죠? 2번이 맞죠? 이거 틀리신 분 있으세요? 맞아요. 자, 4번. 니은에 남긴 의미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자, 1번. 긴급피난은 신체의 안전보다 명예를 명예를 지켜야 돼서 그런 거야? For the honor? 이런 거 해야 돼? 아니죠? 응. 자, 그 다음에 2번. 긴급피난은 혹시 2번 하신 분 있어요? 없죠? 자, 일단 니은을 기준으로 했을 땐 얘는 뭐야? 옆에 뭐라고 나와있어? 니은 옆에
이것은 부과된 특별한 직무를 중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가장 적절한 건 바로 옆에 있는 걸 기반으로 했을 때 5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쵸? 이제 가요? 아, 안 되네. 안 됐는데요. 짧은 거 하나 더 합시다. 막 상속인 이런 거 하면 때리실 것 같고. 네. 이거 짧은 거 해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어우, 천체 막 이런 거 있네. 아, 그렇게 싫어요. 면역 반응 있고요. 이거 여기서 해야 돼요? 아, 왜요? 너무 힘들어. 너무 길어요? 네. 아니, 뭐야. 다 그지 같은 거밖에 없네요. 네, 현대시예요, 현대시. 싫어요. 네. 106페이지 볼게요. 그나마 철학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왜 이렇게 길어요? 금방 해. 잘 정리만 하면 됩니다. 자, 이거 제가 잘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그렇게 이렇게 길 때 읽는 방법도 터득해 가시면 됩니다. 자, 1637년 발생한 청나라에 대한 조선의 굴욕적인 항복과 1644년 중국에서 일어난 명나라와 청나라의 왕조 교체는 조선 지배층들에게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왔다. 자, 일단 첫 번째 사건. 조선이 굴복했어요. 그쵸? 어디에? 청나라에, 그쵸? 맞죠? 그리고 두 번째, 원래 명나라였는데 이게 뭘로 바뀌었다고요? 청나라로 바뀌었대요. 근데 이게 뭐라고요? 지배층들에게 충격이 했대요.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조선이 청에 굴복한 사건 뭔지 아시죠? 뭐야, 그거 뭐라고 하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비응자 호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비응자. 자, 그 다음에 근데 왜 충격으로 다가왔는지 봐야겠네. 그쵸? 조선 건국 이후 200여 년 동안 지속되었던, 자, 거기 밑줄, 동아시와 중화 질서가 붕괴되면서, 동아시아 뭐라고 돼 있다요? 중화 질서. 이거 뭔지 아세요? 뭔지 아세요? 중화 질서. 대충 맥락상 파악해봐. 뭐가 짱이야? 여기서 뭐가 짱이라는 거야? 동아시아에서 중화 질서란 얘기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질서란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화라고 한다면은 어떤 나라냐면 여기서의 중국은 명나라입니다. 그쵸? 여기는 뭐예요? 인재 중심이죠. 시원하게 웃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아무튼 동시에 기존의 동아시아 중화 질서를 사상적으로 뒷받침하던 거기 밑줄 성리학적 화의 간의 동료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자, 이거 잘 모르겠죠? 107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성리학적 화의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리학에 근거하여 한족이 다스리는 중국, 거기 밑줄 한족에 다스리는 중국은 명나라입니다. 명나라. 이걸 뭘로 봤대요? 세계의 중심으로 봤대요. 그리고 그 밖의 나라는 오랑캐로 여겨겨, 거기 밑줄 천시하는 관점. 천시가 뭐야? 이렇게 낮게 봤다고, 천하게 봤다고. 자, 아무튼 이제 중국 중심의 그런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잖아, 그죠? 중국 중심으로 생각했던 그 세계관이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조선 지배층이 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었대요. 첫 번째 뭐야? 하나는 동아시아 중화 질서의 붕괴라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래?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뭘 바란대요? 명나라의 부활을 바란대요. 명나라의 부활을 바란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냐? 새로운 한종 원조의 수립을 돕는 길이었고, 그럼 이거나 같은 말인가 그냥 넘어가도 되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동아시아 중화 질서의 붕괴를 인정하고, 그럼 얘는 뭐야? 현실을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새롭고 독자적인 질서를 세우는 길이었다. 그러면은 새로운 질서를 확립한다.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선이 14세기 말 명나라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건국되었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의 직접적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조선 지배층은 두 가지 길 중에서 전자를 선택했다. 그럼 뭘 선택했다는 거야? 이걸 선택했는데, 자, 왜 그런 거야? 첫 번째 뭐였어? 명나라가 파워가 셀 때 그때 조선이 건국되었던 이유도 있었고, 두 번째는 뭐 때 도와줬다고? 임진왜란 때 명나라에서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를 선택했다고 하면 되겠네요. 그쵸? 됐어요? 이거? 이해됐어요? 할만하지? 그죠? 자, 근데 하필 A에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밑줄 쳐져 있죠? 맞아요? 그러면은 여기는 아직 더 볼 건 없네요. 자, 이러한 현식 인식과 대응 경향을 거기 밑줄 중화 회복 의식이라고 부른다. 앞으로 이제 뭐라고 한다고? 이거를 중화 회복 의식이라고 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중화론에서도 현실을 바라보고 설명하는 방식에 미묘한 차이를 보였던 두 가지 입장이 있었다. 여기서 또 싸워? 맨날 싸워, 씨발. 그치? 또 있대. 이거 지금 두 가지가 있대. 자, 첫 번째는 뭐야? 한당 계열 인물들은 세상의 질서는 음양의 교차를 통해 순환되는 것이며, 자, 그 과정에서 음의 극성한 시기가 있기 마련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음양이 반복되는 이치를 강조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음이 한계에 달해 양이 다시 회생할 것을 기대하는 중화 회복 의식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이건 뭐야? 한당 계열 애들은 뭐 음의 기간이 있으면 양도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지금 누가 음이야? 명나라 쪽이 음이었으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중에 양으로 갈 때쯤에 부활하니까 한마디로 뭐 하자는 거야? 얘 부활할 때까지 존버하자는 거잖아. 그죠? 별다른 게 선택지가 없는 거야. 그냥 기다리는 거야. 됐죠? 자, 근데 한편 산당 계열 인물들은 당시의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자, 두 번째 뭐야? 산당 계열 인물이었어요. 자, 얘네들은 무력을 통해 이적인 청나라에 복수하고 명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했고, 이런 흐름 속에서 북벌론을 주장했다. 이 새끼가 개새끼들이구나. 얘가 뭐야? 북벌론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상당 계열 인물들은 어쩌자는 거야? 청나라 복수해야지. 이 새끼들, 이 샤발론들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죠? 자, 북벌론의 근저라고 하면 이유겠죠? 깔려있는 전제 같은 것들, 그쵸? 소극적으로 하늘의 운수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보다는 이렇게 나눠주고요. 자, 하늘의 운수를 기다리는 쪽이 그럼 어디인 거야? 이 둘 중에 한당 애들이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얘네가 소극적이라는 거 연결시키면 되겠네. 그 다음에 그 옆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소신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얘는 마음대로 적극적이라는 얘기하겠네요. 그죠?
적극적이니까.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청나라의 중국 지배가 안정을 찾아가고 옛 질서의 회복이 어려워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야? 조지려고 했는데 청나라가 너무 커졌어. 그지? 너무 커졌어. 수습이 불가해. 중화의 유교적 정통을 잘 보존하고 있는 조선이 중화의 역할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중화론, 즉 곧 중화 계승 의식이 나타났다. 근데 이랬는데 결론적으로 계속 청나라가 잘 됐다 보니까 그래서 뭐가 생겼다고요? 그쵸, 계승하겠다라는 의식이 생겼대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된 논리가 유교 문화의 측면만으로 중화 여부를 결정하는 문화적 화의관이었다. 지금 뭐라고 나와 있어요? 중화가 되는 거를 기반으로 했을 때 어떤 조건? 유교 문화가 있는지로만 판단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쵸? 유교 문화가 있는지만. 자,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문화적 화의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거 헷갈릴 수 있어. 옆에 화의관 계속 나온다잉. 문화적 화의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성리학적 화의관과는 다른 입장. 야, 성리학적 화의관은 어디 있었어? 맨 첫 번째 문단에 있었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자, 아무튼 다른 입장에서 중화의 여부를 종족이나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유교 문화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하고, 자, 거기 밑줄 종족이나 지리적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를 통해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로서 위상을 지닐 수 있다라고 보았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겠죠? 당연히 뭐랑 상관없이 종족과 지리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누가 해야 된다고? 조선이 해야 된다 했었는데, 자, 이미 물론 뒤에 글에 나오겠지만 이미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 모순이 발생해요. 아니, 막말로 봐봐. 이거랑 상관없다며. 꼭 조선이 할 필요 있어? 막말로 누가 할 수도 있어. 저 옆집 동네 그 이스라엘 친구들이 할 수 있잖아. 유교적 문화만 있으면. 그치? 뭐 라마단 그런 거 막 굶는 기간 이런 거 안 하고 막 알라신 제사 드리고 막 뭐 그렇게 유교적 문화만 있으면 자기네들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화적 화의관은 필연적으로 조선뿐만 아니라 다른 종족들도 중화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되어 거기 밑줄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자, 한편 18세기 후반에는 청나라의 번영을 직접 목격한 연행의 경험들이 큰 영향을 주면서 북학론이 등장했다. 자, 그래서 아까 여기에 대해서 명나라를 지지해야 된다는 쪽 있었고, 그 다음에 중화계승 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온다고? 북학론. 이것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기억나? 아니요. 정약용, 네. 박지원 뭐 이런 애들. 그 다음에 북학론자들은, 자, 거기 밑줄 이용후생의 측면에서 조선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청나라의 문물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용후생 뭔지 알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건 버리고 도움이 되는 건 가져가자, 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청나라의 문물은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중국처럼 막 대가리 막 삭발하고 그럴 필요는 없고, 변발 아시죠? 그 뒤에 꼭지만 남기는 거? 그렇게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청나라의 물건은 대단한 거니까 그거 좀 가져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밑줄 중화계승 의식이 지배하는 사회 시대적 분위기 속, 중화계승 의식? 이거였죠? 그죠? 요 속에서 대부분의 북학론자는 청나라가 중화의 문물이 가지는 이로움을 잘 알아 빼앗아 이용하고 있다는 설명을 도출했다. 자, 무슨 말이야?
청나라가 중화의 문물이 가지는 이로움을 잘 알아. 그럼 청나라도 마찬가지로 뭐야? 가지는 이로움을 잘 알아. 이때 당시 중화가 누군 것 같아? 명나라였었잖아 옛날에, 그치? 그러니까 얘네의 물건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거야. 얘네가 쓰던 물물들 계승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야. 개꿀 빨고 있다는 거야. 이익 잘 뽑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나도 이렇게 발음이 안 나오지? 네. 자, 즉 청나라가 보유한 문물을 거기 동그라미 분리해서 접근한 거. 아까 얘기했죠? 이용우생, 그쵸?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 뭐랑 뭐를 기본 분리하자고 했냐면은 청나라의 문물을 뭐하자? 분리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조선이 중화의 유일한 계승자이며 새로운 주체라는 거기 밑줄 문화적 자긍심을 견지하면서도, 견지 뭔지 아세요? 유지 한다고 하면 좀 편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뭐야? 중화 계승이 가능한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다 라는 걸 계속 유지한다는 거야. 왜? 청나라의 문물만 가져가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에 따라 청나라의 문물을 수용해야 한다는 논리를 세울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북학론은 기존의 인식을 완전히 단절하고서 나타난 새로운 흐름이 아니라 문화적 화이관을 거기 비판적으로 계승한 하나의 결과물. 그러니까 뭐야? 유교적 문화는 그대로 갖고 가고 청나라의 문화는 안 가져가는데 대신 이때 당시에 유행했던 문물만 가져가다는 의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1, 2, 3, 4번 딱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